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대한불교 청년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족 공동체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만회로 산다라는 주제의 세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만회 선사께서 황해도로 갔었답니다. 그래서 만회 선사 황해도 해주로 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 황해도라는 기점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 드리는 부분은 1910년에서 1911년도의 시간 속으로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회 선사께서 1911년도에 만주, 그러니까 동북 삼성으로 가시게 될 무렵, 그때에 황해도 해주를 경유해서 지금의 단둥, 심양, 즉 만주 벌판으로 간 그 시간 속으로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회 선사께서 행적에 대해서 국내의 기록들은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의 만행과 또 이 동북 삼성, 만주로의 만행, 그러니까 가셨던 길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이 많이 왜곡되거나 혼재되거나 중복되어 있는 기록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혼재된 역사의 과정에 왜 만해 스님의 만주행을 꼽을 수 있고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만해 스님의 울분은 1894년 동학농민 전쟁으로부터 시작했던 울분이 있었다면 1910년 일제식민지가 공식화됐을 때의 울분을 토대로 해서 더 이상 이 조국 강토에 대한 기억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도를 찾기 위해서 드디어 만해 선사께서는 만주행을 결행하게 됩니다. 그 시점은 1911년 가을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추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냐면요, 지금 현재의 만해 선사에 대한 기록이 너무 혼재하기 때문에 저도 가을쯤이라고 추정합니다. 연도는 맞습니다. 1911년 가을 10월쯤으로 추정을 하고요. 특히 지금 중국의 동북 삼성 만주로 가셨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911년, 그러니까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고 1차 연도에 해당되는 1911년도에 초에, 그러니까 봄쯤 되겠죠. 만해 스님을 비롯해서 만해 스님의 정신적 사부였던 석전 박한영 스님, 그리고 진전응, 그리고 김종래, 장건봉 스님들과 함께 순천 송광사, 그리고 부산 동네 범어사 등지에서 친일 조동종 불교를 혁파하기 위한 성녀 벌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제가 한국을 강점할 때 불교 또한 한일 불교 동맹조약이란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걸 분쇄하기 위해서 만해 스님은 분연히 떨쳐 일어납니다. 즉 순천 송광사에서 임재종을 재설립을 하고 경운 노장 스님을 초대 임시 관장으로 추대합니다. 이회광이 만든, 그러니까 친일 불교에 앞장섰던 이회광이 맞서서 직접 한용운 선사가 행동을 결행한 것이죠. 이 역사적 시점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주로 가는 과정에 왜 황해도냐라는 열명까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1911년 9월 1일
조선총독부는 사찰령을 시행 공부하면서 30본산 제도를 고착시킵니다. 특히 조선불교, 한국불교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악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해 스님이 만든 임재종 그리고 이회강이가 만들었던 원종은 다 조선총독부 안에 포함되자 한마디로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해 스님의 첫 불교의 개개의 발자국이 좌절하게 말았던 것이죠. 좌절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모티브,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도 옥죄이기, 채찍을 잡기 위해서 만주행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그렇게 1911년 9월 1일 날 조선총독부가 그런 결행을 하면서 1991년 가을, 이렇게 10월쯤 중국의 동북 삼성으로 갔다는 기록이 더 타당한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해 선사께서 만주로 가던 길, 지금으로 얘기하면 압록강을 건너서 심양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기록은 그렇습니다. 굴라제라는 고갯길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스님의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1m 70이 안 됐다는 얘기죠. 좀 키가 작았다라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다가 빡빡머리죠. 뭐 그 당시에 뭐 빡빡머리야, 솔직히 까까머리는 뭐 보편적인 남성의 헤어스타일이었죠. 제가 머리카락이 좀 작아서 번들번들하지만 어떻든 만해 스님도 체구도 작고 빡빡머리에 왜소한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조선 독립군에서는 후보생들이 초년병들이 아주 일본의 첩자로 오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굴라제라는 고갯마루에서 이 조선 독립군 그 초년 후보생들이 총송탄에 머리를 맞게 됩니다. 이게 만해 선사의 만주행의 첫 고난이었습니다. 머리에 총탄을 맞게 된 거예요. 그때 상황을 만주, 그렇게 독립운동가이고 만주 신흥무건학교에 있던 김동삼이라는 열사이자 의사가 이분 만해 스님을 머리에 총상을 입은 만해 스님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신흥무건학교 김동산 이렇게 독립운동가는 이렇게 기명을 해놨습니다. 청년들이 한용을 향해 총을 쏴서 총알이 머리에 박혔다. 이 얘기는 당신의 전집에도 나옵니다. 1933년 삼천리라는 당신의 원기록으로 밝혀두고 있는 것이죠. 김동삼 독립운동가의 얘기를 더 끌면 그렇게 치명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손 사람을 욕하거나 허둥지둥 되지도 않고 침착한 모습으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마을에 도착해서 병원에서 무마취로 수술할 때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독립운동가 김동삼 선생은 만해 스님을 후일에 이렇게 평가를 해둡니다. 활불이다. 즉 살아있는 부처라라고 감탄한 회고록이 전합니다. 이게 그 한용운 스님의 기고문이기도 한 1933년 삼천리 9월호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내 학자들이 이 기록들을 혼재하고 있는 것을 이 문헌 하나만 봐도 확인될 수 있는데 이렇게 혼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역사의 가늠줄이라고 했죠.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보는 거 하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를 찾아가는 길. 이 두 가지의 중심에 만해 한용운 스님이 서 계셨던 거죠. 그 첫 번째 길이 아라샤 해상이 블라디보스톡의 행위였다면 두 번째 새로운 길의 모색이 만주 동북 삼성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결연한
만해선사의 행적을 누가 왜곡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행적조차도 따라가지도 못했던 후손의 입장이면 적어도 올바르게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학자라면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그 당시 의학적 기술로 보면 힘든 상황입니다. 또 그것도 머리에 총상을 무마취로 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프다 하고 할 때는 덜 아픈 겁니다. 사실은 진짜 크게 다치면요, 아프다 소리도 못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든 만해 스님은 총상을 입고도 수술할 때 무마취로 했고, 거기서 소리도 안 내고 해서 그걸 직접 수술을 치료했던 김동삼이라는 독립투사는 그렇게 회고를 했던 것이죠. 살아있는 부처다. 이 기록들을 우리는 선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만해 스님의 논문이 근 한 500편이 되죠. 선양회가 지금 국내에 몇 군데예요. 그런데 이런 대목을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만해 스님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 아니라 한국 불교를 다시 복원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가볍게 넘길 수 있다고요? 저는 상상하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만해 스님의 다른, 그야말로 만해 스님의 행적을 통해서 분명한 기록을 남겨야지 학자의 조그만 지식, 그 범주 안에서 매몰돼서 표현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라고 감히 평가해 봅니다. 그래서 만해 스님의 만주행은 어떤 덜 떨어진 학자가 망명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또 임재정 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냐, 이런 평가절하는 대목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했던 만행이었다. 진로 모색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만해선사가 걸어가신 빛과 그림자의 부분을 이제 후학들은 제대로라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의 공부의 가치이자 목적이자 제가 얘기 드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만주행에 있어서 황해도라는 하나의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이야 통제되어 있지만 적어도 해방 전후사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을 가려고 하면 배편보다는 기차를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경성,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를 거쳐서 단동을 거쳐서 심양을 거쳐서 지금의 베이징, 북경으로 들어가서 베이징에서 다시 환승을 해서 상해로 들어가는 이런 그 장정의 길이었다라면, 특히 고려 신라시대 당나라와 연합전선을 꾸렸던 신라, 그리고 고려, 또 해양국가였던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교역은 배로 이루어진 반면에, 그리고 특히 건세기에 들어와서는 기차로 여행한 그런 대목의 한 부분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만해선사는 1911년에 이회광이 만든 원종에 대항하기 위해서 임재종을 종파를 설립해서 대항을 했지만 끝내 조선 총독부의 통합 정책에 의해서 실패를 끝난 다음에 걸음을 옮겼다고 했죠. 제가 생각하기에 만해선사의 북쪽, 그러니까 경성의 북쪽의 행보는 또 다른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에서 당신의 불심을 키웠다면, 개성에서는 그 불심을 밑바탕으로 한 역사의 기반을 닦았다면, 그 역사의 기반이 실패이자 고민의 굴레가 더 씌워졌을 때 이분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을 황해도 해주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황해도 해주는
조선 초기 공권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해에서 가장 부자 동네, 부자 마을, 황금이 넘칠대는 도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성 이외에 새로운 도시의 이 면목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한 축은 동쪽으로 가서 원산까지, 원산에서 더 위에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 왔지만 서해 쪽에 대한 이미지가 황해행으로 귀착이 된다고 저는 감히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개성행도 있었지만 황해도 해주를 통해서 당신의 개혁적 이미지는 시작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1911년 가을 10월경에 북만주로 가면서 해주를 들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즘이야 어디 가서 비빔밥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비빔밥 하면 뭐 전주 비빔밥이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 대표 음식이 전주가 비빔밥이 있고요. 해주 비빔밥이 있었어요. 이 해주 비빔밥이 1960년대에 김일성 주석에 의해서 해주 교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해주에 가서 해주 비빔밥 주세요 이러면 몰라요. 해주 교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들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오늘의 해주와 그리고 만해선사가 결행했던 그 당시의 해주의 모습을 오늘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불적 답사가 해주의 명산 북숭산입니다. 해주의 뒷산이 소위 말해서 중심산이 수양산이에요. 우리 백이숙제에 나오는 수양산과 동일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중국에 수양산이 있으면 한국에도 수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의 수양산은 백이숙제에 대한 전설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산입니다. 해주의 진산은 수양산인데 이 해주의 진산의 외호산의 진산이 북숭산이에요. 중국 명나라부터 명산으로 소개된 중국의 명산이 북숭산이에요. 그래서 그 북숭산과 되게 닮았다 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 때부터 특히 고려 후기 원나라 지배하에 있을 때부터 해주 북숭산은 중국의 북숭산에 버금갈 만하다라고 해서 북숭산의 이름이 붙여졌고요. 또 북숭산에서 수행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보니까 칠곡, 그렇게 대구 위 추풍령 아래 동네인 칠곡에 가면 또 남숭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북숭산이 중국의 북숭산이 해주의 북숭산이 닮았고 해주의 북숭산이 버금하다 해서 남쪽에 북숭산이 남숭산이라고 칠곡에 있습니다. 이 칠곡 북숭산에는 13세기에 소설 디자인의 최고봉 스티브 잡스와 대각국사 의천이 정말 공교롭게도 사망한 날짜가 똑같아요. 10월 5일이에요. 그렇게 이 두 분이 저승에서 만났으면 서로 조우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천년의 결합이겠죠. 그분들의 유적을 유추할 수 있는 곳이 지금의 남숭산, 칠곡 선봉사에 있고요. 우리 개성에는 영통사, 오관산 영통사에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비, 성녀 한 분의 비가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두 곳이 있는 곳이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비예요. 개성 영통사와 경북 칠곡 북숭산 선봉사에 있습니다. 각설하고요. 북숭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북숭산에 대한 얘기들은 고려 후기 원나라 지배하에 있던 그 시절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북숭산의 의미를 하나 덧붙여 봅니다. 북숭산의 또 다른 의미는 동방의 천축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 천축은 한자로 쓰면 천축인데 우리 말로 하면
부처님이 사는 곳, 인도를 뜻합니다. 천축. 그렇게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이라면 해초 스님이 인도를 방문했던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축은 인도를 뜻합니다. 동방의 천축이다라고 비유했던 것은 여기에 불교세가 그렇게 강했다는 것이죠. 고려 때부터. 북숭산 신광사의 창건 배경이 원나라 순황제가 젊었을 때 귀향 왔던 곳이 여기 해주였습니다. 해주에 머무르면서 순제가 어느 날 북숭산에 오르는데 숲속에서 빛을 발하는 부처를 보았다. 이래서 신광이 비쳤다라고 해서 신광사입니다. 그곳이 북숭산 신광사입니다. 해주에 가면 꼭 가야 될 곳이 북숭산이었고요. 또 먹어야 될 곳이 해주 비빔밥, 지금의 해주 교반입니다. 이 대표적인 명소와 음식거리가 있는 곳이죠. 지금의 지도는 고려 말까지만 해도 황해도로 통칭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의 마네스님이라면 또 마네스님도 열받았을 겁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 좋은 글을 두고 황해라고 쓴다고. 세상에 자국의 이로운 글자를 버리고 타국의 이로움을 쓰는 사대주의상에 그대로 묻어있는 게 황해예요. 중국의 황하강에 황토물이 서해바다를 적신다고 해서 황토라고 황해라고 이름 붙여진 건데요.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서해라고 기록을 해왔는데 우리 스스로 국토지리연구원에서도 황해라고 기록해서 지금 공식적인 기록은 서해가 아닌 황해입니다. 우리는 동해가 있듯이 동해를 또 덜 떨어진 일본 놈은 일본해라고 또 해가지고 국제 분쟁까지 하고 있죠. 이건 자국의 어떤 그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네 스님이 보셨다면 활을 들고 활을 하셨던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든 생략하고요. 해주로 간 마네 스님은 북숭산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북숭산의 불교의 태두는 창건이야 원나라 때부터 원나라 순황제에 의해서 창건이 됐지만 고려 나홍 선사가 여기에 머물 때 특히 나홍 선사가 이 구월산 또 그리고 해주 북숭산에 머물 때 공민왕이 신하들을 보내 이렇게 합니다. 제발 여기에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수행을 하시달라고. 근데 나홍 선사는 2년 머무시고 바로 금강산으로 자리를 옮기시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죠. 직지심경이라고, 직지심체요절. 그걸 직접 썼던 백윤경한 스님이 나홍 스님에 이어서 이 신광사 주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제 상상력이에요. 인문학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얘기거리로 만들어내는 방법 하나. 지금은 그게 실체가 없지만 과거의 문화유적을 유추해서 기록 사료를 밑바탕으로 해서 다시 상상력으로 복원시키는 게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측면이라면 북숭산의 기반은 나홍선사와 백윤경한 스님에 의해서 불교의 꽃을 피웠다. 그래서 불교가 너무 융숭하니까 동방의 천축이다라고까지 닉네임을 달았던 것이죠. 자, 그런 얘기를 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숭산의 의미가 어디에 또 있냐. 조선 숙종 때 스포 김만중의 소설 구몽까지 소환합니다. 제가 여기에도 북숭산이 등장하죠. 그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해주시, 그러니까 해주가 심청이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었다는 그 앞쪽의 바다인데요. 해주시 앞에 바다를 용당포라고 합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인당수에 심청이가 부모님의 눈떠임을 위해서 바쳤던 그 심청전도 있듯이요. 이 구몽에도 등장하는 내용. 그리고
특히 이 신광사를 배경으로 부분은 조선 정조 때 단원 김홍도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얘기거리에 아까 그랬죠. 인문학은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스토리로 만드는 거, 없어진 것을 거기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채워넣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록이 있다라면 역사에 근거해야죠. 다른 김홍도 선생이 정조가 갑자기 부음을 하시죠. 그 이후로 김홍도도 혼란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전전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됐어요. 그 단운 김홍도의 그림, 산사귀성도라는 그림이 북숭산 신광사를 나타낸다는 그림이 최근에 고정이 됐습니다. 단운 김홍도의 눈에 비친 신광사의 모습은 시주를 받아서 산사로 돌아가는 산사귀성도예요. 산사로 돌아가는 노스님의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통해서라도 신광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신광사에 수행하는 사람이 해주 엄내에 와서 시주를 받아서 다시 산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단운 김홍도는 그려놓았습니다. 단운 김홍도의 그림 중에 독특한 그림주기도 하죠. 이 그림은 고증이 어떻게 되냐면 건세의 서예가인 위당 오세상 선생님이 그 그림에 필서를 해둬요. 그래서 당신이 이 그림을 직접 보았고 이 그림이 그렇게 돼서 된 것이다라고 그 그림에다가 묵서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 그림이 단운 김홍도의 그림이다라고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단운 김홍도의 입장에서 보면 정조가 그렇게 졸라시고 혼란에 빠졌던 김홍도가 정신적으로 속도 말해 요즘 말로 멘붕 당했을 때 신광사에서 마음을 다시 추스린 것 같습니다. 그런 김홍도의 산사 귀성도를 통해서 한 대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대목은 지금 얘기는 만해선사께서 황해도로 갔던 얘기를 추적해 들어가는 문헌적 글들입니다. 조선 초기에 권필이 만든 해주 신광사에서 보낸 시에 어문해서 그렇게 엄차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주 신광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단운 김홍도가 단순히 해주 산사 노승도를 통해서 그랬던 부분은 실제 정조대왕 사후에 기울어진 가세 또는 처자식을 걱정했던 단운이 북숭산 신광사에서 나는 이제 다시 어떤 식으로 살겠다 신앙적인 발언처로 작용했던 것으로 희망이 되고 그 산의 배경이 됐던 북숭산은 단운 김홍도에게 요즘 말로 하면 희망봉 같은 그런 봉우리로 작동했다라고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주의 북숭산은 동방의 천축이라고 얘기를 했죠. 천축은 인도라는 의미를 뜻하고 그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14세기 고려 불교의 불교 르네상스를 형성했던 그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1342년에 원나라 순 황제가 신광사를 대거 중창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후원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342년 전에 1년 전에 순 황제가 이 북숭산에 기양을 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기양 와서 여기는 정말 살기 좋을 곳이다라고 평가하면서 황제가 다시 되면서 북숭산을 대규모 사찰로 복원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기록에 보면 해서팔경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해서팔경의 아름다움은 누구라도 얘기를 합니다. 다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이 해서팔경을 도대체 누가 처음 붙였는가에 대한 기록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추적해서 찾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홍경모라는 선생이 1834년에 쓴 해섭팔경이라는 시에 그대로 나옵니다. 팔경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수양산의 고사리 캐기,
광석천의 비단 빨래터, 부용동의 밤비, 영해루의 가을달, 눈 내린 신광사의 풍경, 신광사 뒤산에 있는 지성폭포의 구경, 남포의 밀물 선물, 그리고 동각정 손님 맞이를 해서 팔경으로 꼽을 만큼 신광사의 풍경이 아름다웠던 것이죠. 1899년 그러니까 20세기 건조해서 만들어진 해주 읍지, 해주에서 만든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원황제가 건립했다는 기록이 19세기 초의 기록이고요. 신광사 설경도 해주의 팔경으로 다시 재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1910년도에 11년도에 만들었던 조선 고족도배에는 신광사는 없어졌어요. 여기에는 5층 석탑, 그리고 아미타 삼존불, 보광전 이런 대표적인 유산에 대한 문헌은 10년도 이전의 기록은 있지만 10년도 이후에는 없어진 걸로 봐서 신광사가 소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지. 북측을 건국한 김일성 주석이 1948년 8월에 해주 신광사를 직접 찾습니다. 여기에서 해주 신광사는 지역의 명소로도 알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해주를 찾으면 신광사를 가야 된다는 일반적인 속설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50년 5월 13일 제58 전투폭격 비행단 소속 F-84기 20대에 의해서 자행된 황해도 폭격 사건이 전쟁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해주 일대의 75%가 피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융단 폭격을 해서 박살 내버렸다는 것이죠. 해주의 구람기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5%의 시설물이 파괴됐다는 것은 도시의 기능을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이때에 거의 해주의 모든 문화재고, 그래서 해주는 지금 현존 사찰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전쟁으로 비롯해서 말미암았지만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폭격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어떻든 책임감 없이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분명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붙인다라고 했죠. 만해선사가 1911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사찰령이 공포되면서 불교에서 더 이상 개혁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독립운동을 상상을 했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든지 만주, 그러니까 동북삼성으로 가기 위한 그 길목에 해주가 등장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해주를 통해서 근대 불교와 만해선사의 새로운 길 모색을 측면에서 조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해주 읍내, 해주시에서, 해주시가 황해남도의 도청 소재지예요.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사리원이에요. 그래서 해주시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숭산을 기반으로 한 북숭산인데요. 세종실록지리에는 신광사는 폐사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951년 5월 달에 미군 폭격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해방 이후에 특히 1948년 10월 달에 신광사는 부분적으로 복원이 돼요. 그 건물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광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원나라 순황제가 기양을 와서 산길을 가는데 빛을 발하는 부처를 보고 그 부처님을 모시고 와서 절을 세웠다. 이게 사철 연기서라듯이 신광사는 고려 후기 원황제, 순황제에서 복원된 사찰이고요. 이 얘기는 공교롭게도 1911년 조선사찰 사료집에 근거를 두고 동국대 정태혁 교수가 쓴 북한불교 순례기에 1970년대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라고
이 신광사의 기록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기록은 뭐 좀 복잡 다담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00 고려 시대죠. 1053년 9월 달에 고려 문종이 북숭산 신광사에서 난제를 모셨다는 기록으로 보아 실제적인 신광사의 모습은 고려 후기의 최대 사찰로 등장하는, 특히 공민왕 때까지의 최대 사찰로, 또 해주의 최대 사찰로 등장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은 그 1341년에 완공된 신광사 사직비, 이렇게 우리의 기록들은 문헌적인 기록이 있고 돌, 그렇게 비스게 새긴 기록을 통해서 조망할 수 있는데요. 그 신광사 사직비에 따라서 신광사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광사의 주 정각이죠. 보광명전은 칡나무로 이 대들보를 삼았고요. 또 사리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대들보가 얼마나 큰 줄은 기억되시죠? 한옥에 가면 이렇게 동서든 남북으로 길게 축을 댄 대들보를 칡나무, 칡이라 큰 굵기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칡나무로 되어 있었고, 또 기둥은 사리나무로, 우리가 사리나무라 보통 젓가락으로도 사용하는데 그 사리나무를 기둥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거는 대단한 공력이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해선사께서 신광사, 이렇게 다른 기몽도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서 신광사를 찾았듯이 만해선사도 구한말에 그런 심정으로 신광사를 찾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측 가능합니다. 신정 동국 여제성남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남곤의 시에 나타나는 청급의 공문 속에서 물속에 빠져나와 10홀 선방, 그렇게 홀 전체 10가지 형태의 선방을 빌려서 6월의 무더위까지도 들어와지 못하라는 별천지라고 이 신광사를 남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의 기록까지 보여지고요. 고려에서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원나라 황제가 들어와서 나한제, 문종 때 나한제를 지냈다고 했잖아요. 이때의 또 다른 기록은 나홍선사,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홍선사가 곳곳에 쏘면서 한반도에서 아마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어디 가도 다 들어갑니다. 원효스님, 어디 가면 다 원효스님 창건했대요. 또 강원도 약산사 가면 의상스님이 다 창건했대요. 이제 그게 이제 통일신라 개념이라면 고려시대에 와서는 다 나홍스님이 창건했대요. 그와 같이 북숭산의 기록도 나홍스님과는 무관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홍바위도 있고요. 그런 유적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홍스님과 유적 관련해서는 1392년, 6년 요 사이에 홍건적 침입 때 나홍선사가 신역으로 이 홍건적을 물리쳤다는 것이 이 북숭산의 기록입니다. 조선 세종 때에 들어와서는 후기 때까지 그런 신광사의 삭격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신광사는 120명 정도가 머물 정도로 거찰이었습니다. 특히 그 규모를 조선 사찰 사료에서는 양주, 그렇게 지금의 서울 여기 세금정 뒤에 장의사, 신라시대 때 만드는 장의사 규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황해남도 민족문화보존관리소가 2014년 11월 달에 해주시 유적조사 보고서를 조선중앙통신이 소개를 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폐사지 정비에 있어서 신광사터는 1324년, 그러니까 고려 후기의 사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0 해방 전후에서의 신광사의 모습은 5층 석탑, 그리고 보물인 신광사 무자비,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린 신광사 무자비 자료, 이런 것들이 보면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해주의 진산인 수양산도 사진으로 여러 컷으로 제공을 합니다. 신광사의 사진이 왜 그러냐면 신광사를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신광사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져 있는 사진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민중문화관리보존소가 최근에 조사한 기록 내용을 전제를 할 때 지금은 5층 석탑, 신광사 5층 석탑하고 신광사 무자비, 그리고 부도 4기, 비석 하나, 그래서 신광사에 가는 길목에 이런 그 무자비가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무자비는 비에 아무런 글자를 새기지 않아서 그렇게 생겨진 지명입니다. 1919년 조선 검석 총람에서 탁본한 자료가 전해지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 탑을 만든 기록도 있지만 석탑이 변천하는 내용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학자들에게는 이 신광사 무자비가 새로운 연구 가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전체를 가리키는 평양성을 국보라 하기도 하고, 국보는 전체적 규모, 우리는 뭐 남대문, 그리고 숭례문을 단일 품목으로 해서 국보를 지정하지만 북한에는 전체를 규모로 해서 국보를 지정합니다. 보물은 또 다르게 평양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분으로 뜻하는데, 우리는 단일 품목을 국보와 보물로 지정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해주 구청 석탑도 해주의 명물, 신광사와 더불어 구청 석탑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1950년 5월 달에 해주가 폭격되기 전까지의 모습은 해주의 불정문화재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주 구청삽 이외에 해주 지금 해주시 시청이 자리한 공원, 해청공원에는 신광사 유적과 동시에 해주 구청석탑, 해주 석당 다란이가 있어요. 이거는 남쪽에는 없는 유물입니다. 석당 다란이가 4개가 있어요. 묘양산 보현사에 가 있는 용천 석다란이 석당, 묘양산 보현사 경내에 있고요. 또 지금 평안북도 피영군에 있는 용천 서문박 석다란이, 그리고 해주 다란이 석당, 그리고 이 4개의 평양 법수교에 있는 범자 다란이 석당, 그리고 개성에 가면 개성의 상징과도 같은 선주교 다리의 부재로 사용하고 있는 불정 대다란이 석당이 있습니다. 이 유물이 새로 세워져 있는 3개의 석당과 2개의 훼손된 석당이 존재하는 그 특징과도 같이 해주 다란이 석당은 또 해주를 상징하는 석당입니다. 이 석당은 원효 스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설이 존재하고, 나홍 스님이 원나라 갔다 오면서 폐엽경이라든지 요나라, 이렇게 거란의 장경을 들고 오면서 가져왔다는 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 석당에 대한 비교로는 뭐 지금의 측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 만해선사께서 신광사를 가셨다라는 기록이 존재하면 좋은데, 이 절이 1950년에 폭격 맞으면서 모든 유물이 훼손돼 버렸기 때문에 그 추정은 불가능한 대목입니다. 다만 1911년 조선 사찰 사료, 일제 총독부가 만든 자료예요. 그게 뭐 그 자료 조사는 또 안진호 스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부역을 해서 자료도 만들었겠지만, 어쨌든 그게 모토가 돼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찰의 사찰 기록화된 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기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역사대로 믿고, 또 기록은 기록대로 고정할 필요가 있지만, 크로스 체크한다라면 신광사의 기록, 단원 김홍도의 찾아진 기록, 또 해주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유무형의 사찰 기록 또는 사찰 문화재를 통해서 다시금 해주의 역사 문화를 반추 볼 수 있던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주의 문화는
과거의 역사보다도 현재에 조명받는 부분이 많다. 김일성 주석이 1948년 직접 방문을 했고요. 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신광사를 봤고요. 신광사에서 내려와서 해주에서 음식을 드시면서 해주 비빔밥을 해주 교반이라는 이름을까지 붙였고요. 또 해주에 지금 전쟁 폭격으로 했지만 아직까지 그 유형 문화재 석당도 있고 탑도 있고 비석들이 혼재하고 특히 부산 선문의 하나인 수미산 광조사가 수양산 해주의 바로 옆에 수양산에 있습니다. 거기도 폭격으로 인해서 수양산 비만 광조사비 비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무형의 기록을 통해서 해주를 조명하고 해주에서 찾았던 기록들을 만해 스님과 같이 퍼즐처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주 다란이 석당이든 개선 성주교의 다란이 석당을 떠나서 황해도 해주는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빗댈 수도 있고 고대 아틀란티스가 화산에 의해서 뿅 사라진 고대 도시였다면 우리 해주 특히 해주의 불교 문화유적은 숱한 전쟁의 화염 속에 묻혀버린 숲속에 잠자는 유적이 아닐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보고 싶습니다. 만주행을 가면서 해주를 걸렸던 전체적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해주가 서해의 최고의 부자 통로로 익히 소문이 났어요. 만주로 가는 데 있어서 신흥무관학교라든지 독립군을 만나면 어떻게 했든 재정적 이유가 하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황해도 해주의 가장 큰 사찰 광조사, 신광사, 자복사 등등의 사찰이 있는 해주로 가서 재정적 후원을 독려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잣마을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동지를 구했다는 것도 또한 유추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미 개성은 일제 권한에 통제되기 시작을 했고요. 경성은 이미 친일파 또는 친일 불교 인사들이 거듭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이라는 정통 코스를 밟지 않고 경제적 기반과 불교적 기반이 토양이 되는 황해도행을 선택했다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황해도 해주행을 만해 선생의 이야기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초기 권고는 해주를 조선에 있어서 가장 서해의 부잣마을이다, 아름다운 동네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했던 부분하고 궤를 같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해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제가 자료로도 제출하지만 자료가 너무 작아요. 해주시에서 해주시 앞바다 용당포를 찍은 일제시 강점기의 사진을 제가 사진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주 앞바다는 서해의 해산물의 직판장이었습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이 피살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분도 해주 앞바다에서 가까운 그렇게 옹진반도 강령군에 표류했다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 휴양지자 서해의 해문 바닷길의 최첨단의 장소가 해주입니다. 우리가 해주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정권 그리고 어떻든 남북 교류의 협력 사업의 기본적으로는 범주가 서해의 해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그려지는 것과 같이 구한말 시기에도 그나마 일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해주로의 만해 선생의 행보는 추정 가능한 길이 아닐까 상상을 하면서 특히 1909년 내 나라 사랑이라는 잡지에서
그 만해선사의 행적은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그 기록들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다라고 지명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1911년 가을에 만주행의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가는 길을 제가 인문학적 상상력을 붙여서 해주로 더했고요. 그 해주의 경제적 기반 토대가 북숭산 신광사. 왜 그러냐면 수양산, 광주산은 이미 폐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물목까지 또 1948년도에 5월달에 김일성 주석이 직접 방문한 사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보더라도 해주 신광사는 전체적인 기반, 경제적 기반, 인적 기반에 있어서 사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해주에서의 만남, 만해선사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또 한 사찰이 존재합니다. 해주에서 서쪽으로 좀 더 돌아가면 장년군이라고 있습니다. 장년군에는 지금의 유적으로만으로도 그 가람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항림사라는 사찰입니다. 지금 폐사지로 존재합니다. 폐사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현장의 모습은 폐사지로 제가 또 사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서해 땅끝마을에 있었던 항림사를 조망하지 않으면 해주와 황해도행의 만해선사의 행적을 조망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여져서 항림사라는 거차를 고정하고자 합니다. 1961년 4월 달에 우리나라 국토지리원 지명위원회가 엉뚱한 일을 벌려놓습니다. 삼국유사 고려사에서조차 우리나라의 서쪽 바다는 서해라고 기록을 했는데 1961년 4월 국토지리연구원은 덜떨어지게도 황해라고 기록합니다. 황해는 중국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서해는 우리가 일찍부터 써왔던 용어인데 그 기록을 포기하고 황해를 쓴 것은 지금 또 역사의 아이러니로 존재합니다. 중국 청나라 강희자가 지시를 해서 1734년에 신중국 지도첩에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바보 같은 짓을 우리 국토지리연구원이 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도 있고요. 만해하마서의 그 바닷길을 만해선사가 걸으면서 만해선사는 서해라고 일렀을 겁니다. 다만 시라든지 문학 작품에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해선사의 행적을 조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도 장년, 그렇게 서해의 땅끝 마을 장년의 항림사를 우리가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기도 하고요. 특히 2010년 그 발행된 북한 전통사찰 도록에 장년사의 유적들, 그렇게 건물은 없지만 유적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작년에 있어서 왜 항림사를 꼽느냐 하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통괄하거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해의 땅끝 마을 쪽에 대표 명찰이 항림사인 거죠. 지금 항림사 터, 항림사 폐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장년군이 왜 서해의 땅끝이냐면 장년군에서 이 솥불처럼 쭉 삐져나온 곳이 장상고시예요. 거기에 금사사도 있고 하지만 그 기발이 되는 산이 장년산이 되고 장년산 아래에 항림사가 있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우리 이 민요, 경기 민요 남한산성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동청 보람에 지키는 장상곤매의 고장이다. 장상곤매가 민요에도 등장하듯이 그 서해 땅끝 마을의 봉고장이 장년이기 때문에 그 장년을 대표하는 사찰 항림사의 의미를 더해 봅니다. 건세 소설가 여류 소설가죠. 여류는 뭐 요즘은 안 씁니다만 소설가 강경애 선생이 어촌전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쪽으로 작년에 갔더니 장산의 정상이 끝난 곳에
전후로 석벽이 이어져 비록 나르는 새라도 출입하기 어려웠다. 동부에 돌문이 있고 서문 밖에는 큰 바다물이 드나들며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었다. 동구 안에는 식량을 마련할 땅과 염정, 그러니까 우리 소금밭이 있어서 난리를 피할 만한 곳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근세의 강경의 선생의 소설책인데요. 그만큼 장년은 큰 들판을 형성하면서도 골고리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로도 알려졌던 곳인 거 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1930년 일제가 만행을 전방위적으로 저지르기 전까지 1911년도에 만주행을 선택했을 때의 모습으로 보면 장년에서 충분히 만해선사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피난지로 여겨진 장년의 모습은 조선 후기의 안타까운 사찰의 모습으로 설명됩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무슨 맛을 알면 빈대도 남지 않는다. 이거는 조선 불교를 폄하하는 대표적인 속설입니다. 이 빈대는 본 적도 없고 빈대 냄새에 맡아본 적도 없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게 마치 통설인처럼 특히 배운 사람들이 그런 폐악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소나무를 먹다가 보면 이 대궁이까지 먹는다고 해서 빈 대궁이까지 먹는다라는 이유로 이 빈대 초가상간을 태운다 이런 얘기로 와전이 된 것이죠. 그렇듯이 잘 사는 절에 속도 말로 빈대처럼 붙어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제 빈대꾼인데 그걸 빈대가 붙어 사는 절이다 해서 빈대 사찰로 부전설에도 많이 회자된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조세, 강원도에는 도토리라든지 나물, 버섯, 송이버섯 이런 게 공출이 심했다면 이 작년에 사찰들은 소금 생산한다고 등불이 다 빠졌습니다. 여기에 그 강렬한 여름의 땡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분이 장년, 검사사 또 수많은 사찰의 스님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염전은 서해안하고 그렇게 서해 지금 장년 이쪽하고 원산 쪽에 염전만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 장년 항림사입니다. 이 항림사에 대한 기록은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자료로 이렇게 감상만 해도 전체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우리가 만해선사께서 1911년에 더 이상 개혁적 방법을 경성에서는 찾을 수 없기 위해서 우리 독립군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현황 또 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주 동북 삼성행에 첫걸음을 뛸 때의 해주의 모습을 지금까지 설명을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진 황해도 항림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항림사의 산내 암자인 송월산의 송월암이 지금 현존하고 있어서 제가 사진 자료로도 제출했습니다만 송림사가 사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송림사에 대한 현황을 통해서 황해도 작년에 만해 스님이 도움받았던 항림사의 현황을 조망할 수 있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북한의 보존 유적 제908호로 지정된 송월암입니다. 이 사찰이 사실은 땅끝 마을의 땅끝 사찰이죠. 그래서 창건연대는 항림사하고 비슷한데요. 실제로 삼국시대 말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839년 9월 달에 써진 항림사 중수기, 이렇게 현판에 기록된 중수기에 보면 이 암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원시대, 특히 이 조선 후기에까지 기록은 상계암으로 기록되고 있어서 송월암이라는 사찰이 후대에 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송월암이라고 알지 않고 상계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월암 황해남도 장영군 순택면 항림리가 되겠습니다. 이 순택면 항림리는 누구냐면
사슴의 시인으로 알려진 노천명 시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서 보여줬던 풍광들을 자기 시 속에 녹이고 있죠. 특히 1894년 그렇게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날 때 제작된 조선 그 회화시 군년 지도첩에도 이런 그 학서사, 아까 항림사의 말사로 등록될 정도로 사찰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항림사를 비롯해서 그 인근에 8개에서 9개 사찰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항림사를 중심으로 한 사찰의 현황이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이 본찰이라 되는 항림사는 임진왜란 때 스산대사께서 사명대사께서 여기서 직접 활약한 대목이 송호람 중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송호람을 사명대사의 자취가 깃던 곳이라고 후대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종 보기 사건 때 연루됐던 무장 김씨 시조 김자무가 황해도 장윤으로 피난 오면서 관장도 바꾸어서 언급했던 기록이 김씨 분관록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장년 항림사 특히 송호람의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면들의 기록을 보면 황림사에 대한 기록보다도 송호람에 대한 기록은 불교 기록이 아닌 무장 김씨의 족보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라고 규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공식 기록이다 보니까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황해도 장년에는 무장 김씨, 김씨들의 후손들이 지금 11개 면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그 현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항림사의 말사였던 송호람은 건세도 1892년에 다시 보수하면서 상계암에서 송호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는 폐업사의 말사였고요. 또 조선총독부가 기록한 1909년에 사찰고에도 상계암이라고 기록됐기 때문에 1892년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존하는 건물 안에는 아미타부를 한 분을 모시고 있는 그런 절이기도 하고요. 또 수행자는 한 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송호람에 붙인 편액의 기록을 통해서 송광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78년도에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민족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이 사찰을 대거 복원하면서 사찰의 규모가 하나의 암자의 수준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요즘 암자가 아닌 사회 규모 삭격을 갖춘 사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호람에 대한 그 현재의 오늘날의 이미지는 그 사진으로 보시면 똑똑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전 건물 양쪽에 누각 그리고 앞쪽에 횡랑인 지금은 그게 사찰 관리인이 머무는 절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항림사의 모찰이 되는 항림사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항림사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은 설명을 했지만 항림사가 어떤 배경 위에 그 자리에 자리하고 특히 조선 후기 때까지 항림사의 위치 또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때 항림사 송호람에서 응거하시면서 대거 항전을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사명대사 특히 임진왜란 조선 전후에 대한 항림사의 위치는 남달라 보입니다. 지금 폐사지로 남아있는 장년 항림사는 우리가 폐사지에 대한 개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사지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이런 풍광들을 다 유추할 건데요. 우리가 강원도의 원주의 법천사지, 거돈사지, 고달사지 이런 사지를 통해서 메이저 사찰에 대한 폐사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좀 달리 해석하는 것이 북녘 사찰의 폐사지를 보는 관점이 아닐까. 지금까지 고색창연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폐사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방치,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가 북녘의 폐사지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훼손은 조금 되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빨리 통일이 돼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보고 나면 그 사찰의 문화유적은 고스란히 남는데 누가 손을 대버리면 그마저도 훼손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게 더 낫지 않으라는 또 다른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문화유적을 어설프게 복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상태를 두었다가 더 기술이 발달하고 재원이 확보됐을 때 하는 일이 좋다라는 평가와 같이 북한의 문화유적을 우리가 새롭게 보는 관점은 폐사지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적 개념으로 그대로 있는 게 낫겠다. 지금 상태. 그래서 저는 한국처럼 대거 일시에 단기간에 성과를 위한 폐사지 복원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게 복원 가능한 정도 범위까지 하는 일이 후손의 방법.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항림사 가람을 보면서 해야 할 생각입니다. 항림사의 이름은 이렇게 되네요. 백학이 숨어서 백학이 그러니까 둥지를 턴 숲이라는 이름으로 항림사래요. 학학자에다가 숲을 임자니까요. 이게 서해안에 온 백학 두루미들이 항림사 뒤산 괴림산에 많이 서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백학이 둥지를 턴 사찰,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 사찰의 문화가 해주의 부자 동네와 황해도 항림사의 인력이 교류한 현황들은 역사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림사지는 1710년 5월 최도가 짓고 김진서가 해수로 비문을 쓴 괴림산 학스사 사직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까는 항림사라고 했는데 왜 학스사라고 하죠? 자, 기록의 차이는 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항림사, 또 괴림산 사직비에는 학스사, 또 그때마다 중건될 때마다 사찰 사명을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의미를 달리 붙였는 경우이기 때문에 18세기 초에 중흥된 중수비에는 학서사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산에 태를 묻었다라고 해서 태자봉이 있고요. 근처에는 9개 못이 있다라고 해서 전체의 산수 풍광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28년에 고토 분지로가 1903년에 고토 분지로가 조선의 국토를 자원 수탈을 위해서 고토 분지로가 산맥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학교 다니는 사람들 산맥 했잖아요. 태백산맥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잘못된 일제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17세기에 이암 신경준 선생이 상경표에서 이미 대간 하나, 정간 하나, 13정맥을 해서 산 지형도를 완성해 놓았고요. 또 그걸 19세기 초에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여지에 그대로 표현한 우리 산의 체제를 표현한 자료가 있는데 이 덜떨어진 학자들이 일본 학자의 논문을 쓰면서 아주 웃기는 일까지 벌어졌던 일이죠. 그와 같이 이 우리가 일제 식민지의 잔재의 기록으로 멸악산맥이라고 하는 멸악산맥의 기준점인데 그게 이제 대동강의 이남이라고 해서 대남정맥이라고 상경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남정맥의 끝자락에 있는 곳이 황해도 장년입니다. 생뚱하다고요? 여암 신경준 선생의 상경표를 한 번 더 탐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일제가 붙인 산맥의 개념이 아닌 대간, 정간 부분을 정맥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슴의 시인 노천명이
이 항림사가 있던 황해남도 장년군 순택면 비석포리예요. 비석포리라니까 바로 기억이 떠죠. 비석이 있는 포구 동네란 뜻입니다. 여기에 노천명이 7살 때까지 살았대요. 그래서 해방과 동시에 이제 가족이 서울에 오게 된 거죠. 여기에 살았던 시인 노천명이 자기의 모든 문학 세계의 보고로서 설정했던 곳이 이 장년입니다. 괴림사 학서사지의 기록에 의하면 5세기 말에 아도화상 또는 묵호자가 이 항림사를 창건했다고 하는데요. 서림산으로도 불렀고 괴림산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괴림산이라고 불렀던 것은 물이 길게 모여서 한 곳에 합수되는 그런 곳에 자리했기 때문에 괴림산, 서림산으로 불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장영사 주변 옆에는 갈사, 이렇게 우리가 갈등할 때 갈자, 갈자 사찰 있고 눌산, 두연, 상좌, 성탐리 이런 것들만 봐도 이 지역이 불국토, 불교 유적이 엄청 많았던 곳이라고 생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림은 황해도는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요. 우리가 2000년도 제가 공식적으로 2000년 10월 6일부터 제가 13일까지 울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갔어요. 43사람이 우리 김포공항에서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을 갔다가 노동당 창건 제55도를 관람하고 13일 날 귀환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요.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해주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휴전선과 이렇게 군사 분계선과 연계된 지역은 개방 지역이 아니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 지역에 포함되는 신계사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한다? 이거는 아직까지 상상조차 하지 없는 얘기예요. 자, 뭐 그건 각설하고요. 어떻든 황해도 같은 경우는 뭐 엊그제 또 사건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더 갈 수 없는 곳이고 자료도 또 희박합니다. 다만 이제 북측 자료에 의거해서 사찰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항림사에 대한 중요성은 아까 얘기했던 북숭산 그리고 광조사와 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경준이 편찬한 가람고라는 사찰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이외의 선행 자료는 신경준의 사찰고라는 책을 통해서 역사를 조망하는데요. 여기에도 학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11년도에 만들어진 조천 사찰 사료집에는 항림사로 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지산, 아까 괴림산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송월산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또 조선 후기의 기록들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림사의 기준은 조선 숙종실록의 기록으로 해서 명료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감히 제안을 합니다. 조선 숙종실록, 전 뭐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일제가 붙인 이름이라서 잘 쓰지는 않지만 어떻든 조선 숙종실록에 보면 1741년에 장년의 유생 김경유 등이 서로를 상소문을 올려서 기자 화상을 이 자리에 모셨다라는 공식 기록으로 보면 조선 숙종 때까지만 해도 큰 사찰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조선 말기에 이윤의 이마필기에 보면 색다른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곡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림사 또는 학서사라고 했는데 곡서사라고 했던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해독이 불가능합니다만 이윤이 있었던 이마필기에 나타난 기록하고 정조연간에 있었던 심리록의 기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조 연간에 서해진 심리록이라는 자료에 보면 1800년대에 항림사의 성녀 치연이 항림사에서 보관했던 기자상, 기자의 초상 그림이 훗날 평양의 인연서원에 보관하였다라는 정조 연간의 기록으로 보면 더 분명한, 그러니까 숙종실록에 대한 기록, 또 개인 문집에 대한 기록이 학술사의 표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좋게도 만해선사께서 사찰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겼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만해 스님께서는 또 당신의 성정만큼 깔끔하게 또 절집 얘기는 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괴림산 이렇게 학술사의 또 다른 전설은 성녀가 100명이 살았는데 이 100명의 성녀가 관찰했던 내용이 뭐냐면 닭과 지네가 이렇게 싸우는 전설이 묻혀져 있다는 것들이 이 항림사에 또 전해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 대한불교 청년회에서 원래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찰문화 해설사 프로그램에 사찰 답사하는 고향 흥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 근교에 흥국사가 있기 때문에 이 흥국사의 목각탱 부처님이 18세기에 이 작년 항림사에서 봉안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항림사까지도 볼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혼 교류 이런 형태로만 봐서도 만해선사께서 황해도행을 결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보광전, 보명광전, 그리고 용화전, 청심당, 채풍루, 해탈문 이런 정각들이 많았는데 전쟁 때 소실이 되고, 지금은 그 국보 유물로 제85호로 항림사 5층 석탑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도와 기가 다량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슴의 시인 노천명은 자신이 1945년도 망향이라는 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한울타리 따는 길 멀리론 항림사 가는 달구지가 저울 때며 지나가고, 항림사 가는 달구지라고 했습니다. 우마차죠. 이래 항림사로 올라가는 달구지를 보았다라고 어릴 시절의 풍광을 설명한 것으로만 보아도 노천명의 기억 속에는 곡서산이 학서산이 이보다는 항림사로 널리 이해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노천명의 고향의 항림사 옆에 작년에는 단오절에 대한 민속 풍습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종류동굴인 화굴, 꽃제굴이라는 곳에 앞에서 씨름팔도 벌였고요. 굴 안에 등불을 켜놓으면 굴이 1000개, 100개로 보인다는 아주 신비로운 동굴까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고감리에 천불사 사직비가 남아있어서 그 불자의 유적들이 실제로 남아있는 곳이 황해도 잔년이고, 서해 땅끝 마을에서 일어났던 문화, 특히 이 길은 지금의 남포, 옛날 지명으로 하면 진남포로 연결되는 첫 길이기 때문에 개성행을 선택하지 않고 해주를 통해서, 장년을 통해서 남포를 거쳐서 서해안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청천강, 살수대첩이 있었던 청천강에 이루어서 지금의 연변을 지나서 삭주, 지금의 수풍댐이 있는 삭주, 그 길을 지나서 중국의 지반으로 간 행로가 만해선사의 만주, 동북삼성의 행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 이 그림이 왜 가능하냐면요,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해서 조선을 개국했는데, 위화도 해군은 사실상 땅이 넓어서 그렇게 압록강이 넓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협소한 길을 찾는다 그러면 지금은 수풍댐이 있어서
더 불가능하지만 그때만 해도 연암 박지원 선생이 중국에 갈 때도 의주 통군정에서 짧은 백기를 통해서 넘어갔듯이 충분히 가능했던 코스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림으로는 불가능하죠. 지금이야 기차를 타고 신의주에서 단둥 철교를 건너서 중국 단동으로 들어가면 바로 심령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과거 특히 만해선사께서 독립운동을 했고 또 1930년대 일제가 강력한 만주 토벌 정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까지의 독립운동의 길, 또 무관학교에 수련했던 길을 만해선사는 보면서 실제로 그 길을 갔지 않았느냐. 그 가는 길에 있어서 해조에서 재정적 기반, 항림사에서 스님들의 인력 동원, 응원을 힘입어서 만주 벌판까지 올라섰지만 안타깝게도 압록강에서 심령으로 가는 길목 눌라제에서 피격을 당해서 그 꿈을 접고 다시 한반도로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 일을 지나서 1911년 가을의 여정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1운동,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투옥됐다가 21년 12월에 가출옥을 했고요. 대한불교 청년의 전신인 조선불교 청년회가 1920년에 발족을 했고요. 그게 후대의 초대 총재를 맡았고요. 특히 만해스님은 두 번에 걸쳐서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첫 번째는 1119년 3.1운동이고 또 하나는 1912년에 일어난 광주 학생 민중대회 개최의 주동자로 몰려서 두 번째 수감이 됩니다. 이 기록이 지금의 사진으로 전하는 소화 4년 12월 20일의 기록입니다. 만해선사는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지금이야 74학번이 활동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74학번에 연배되시는 연세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거는 형무소의 고난, 또 블라디보스톡의 생사를 넣는 고초, 그리고 1911년에 가을에 있었던 총탄 피살, 피격, 이런 고충으로 말미암아서 1944년, 그러니까 해방되기 약 1년 전에 유명을 달리하시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지병을 통해서 만해선사는 조국의 독립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만해선사를 통해서 다시금 찾을 수 있는 역사의 어떤 하나의 큰 부분이 있다라면 지금의 만해, 청년 만해, 다시금 우리가 만해라는 사람과 같이 조국을 위해서 한 몸을 불사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지막 멘트는 이 멘트로 마치겠습니다. 너는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화두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